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이혼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튼 오늘은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이야기도 하고 드리고 싶은 당부도 있어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하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사 같이 하는 그런 단짝 친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서로 가까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졸업 후 취직한 직장도 한 동네에 있다 보니 어느샌가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만날 만큼 가까워져 있었죠. 그러다 저희 둘 다 28살이 되던 해 남편이 그냥 친구가 아니라 제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며 저에게 고백을 해왔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대학생 때 반년 정도 연애를 해본 것을 제외하고는 이후로 줄곧 혼자였던지라 연애라는 게 괜히 겁났었는데, 남편하고는 알고 지낸 시간도 길고 하니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대로 그래도 알고 지낸 세월이 있다 보니 연애하는 동안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작은 말다툼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당시만 해도 연애 자체가 즐거웠지 결혼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대 후반이었기에 그렇게 결혼이 급하다고 생각치 않았거든요.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많이 없었고, 그런데 남편은 자기는 나이든 부모가 되고 싶지 않다며 결혼을 하면 생활이 안정될 거다. 생활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해지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2배, 3배로 잘 풀릴 거다. 온갖 가머니설로 날이면 날마다 저에게 결혼하자며 졸라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결국 그런 남편의 말들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남편이 저를 많이 사랑해서 그런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란 사람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남편을 잘 몰랐던 건지 저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남편은 전에는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한 적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부터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거냐고 묻기 일쑤였죠.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가진 재산도 많으니 집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만 들으면 아마 다들 제가 배가 불렀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의 그런 말들이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애 때부터 남편에게 제가 얼마나 제 일을 사랑하는지,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수도 없이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제 생각은 전혀 존중해주지 않고 오로지 마치 제가 돈을 벌기 위해 회사 생활을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는 자리들 있잖아요. 거래처 미팅이라던가 회식이라던가. 그런데 남편은 제가 그런 자리에 가는 걸 날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노골적으로 불쾌해했어요. 그러면서 옆에 누구 있냐? 인증샷을 찍어보내라. 사진 말고 영상으로 남겨라. 심지어 한 번은 제주도 출장이 잡혔는데 난데없이 자기도 친구들하고 제주도에 가기로 했다며 저를 떠본 적도 있었네요. 그리고 그때 처음 남편이 단순히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집착을 하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면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짜증나고 어이도 없고 그랬죠. 부부 사이의 존중과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제 사이에는, 아니 적어도 남편이 저를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선 그 둘 중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다툼이 반복될수록 저는 저대로 더더욱 회사 생활에 몰두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남편과 갈라서게 된다면 나에게 남는 건 이혼녀 딱지와 커리어뿐이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럴수록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건지 더 심하게 저를 못살게 굴었고, 정말이지 끝없는 무한반복이 따로 없었네요.
그래서 결국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던 때 남편에게 차라리 이혼하자 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전이 지금보다 더 행복했고 더 즐거웠던 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찾자고 서로 밑바닥까진 보여주지 말자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이라니 가당치도 않다며 저를 잡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며 자기가 달라질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나요? 그런데 기회를 줄지 말지 확답을 주기도 전에 시댁에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에게는 1살 어린 여동생 신우가 있었는데 그 신우가 죽었거든요. 신우는 시부모님과 남편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싹싹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말이지만 그런 신우가 있었기에 저로서는 상대적으로 시부모님을 대하는 상황에 있어 부담이 덜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우가 언젠가부터 산에 오르면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아서 비로소 숨을 쉬는 기분이라더니 그렇게 좋아하던 산에서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나쁜 선택을 한 건 아니었고 같이 간 사람들 말로는 발을 헛디뎠대요. 그래서 미끄러졌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절벽 같은 곳이었다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종교적 신념이 있으신 분들이셨기에 어떤 이유로든 부검은 못한다, 안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우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남편과 제 이혼 이야기도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과 잦은 다툼으로 이미 사랑이란 감정은 식어버린 지 오래였지만 그래도 10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정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을 차마 혼자 둘 순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만 곁에 있어주겠다 했어요. 남편도 알겠다고 고맙다고 했고요. 그런데 제가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렸던 걸까요? 이런 마음가짐이 제 자신을 더 고달프게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우가 그렇게 떠나고 한 반년은 정말 시댁이고 저희 집이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듯했어요. 특히나 시댁의 경우 아버님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만 갔죠. 어머님은 당신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쩌라는 거냐며 아버님에게 걸핏하면 목소리를 높이시는 듯했고 심지어 한 번은 아버님을 향해 그릇을 집어 던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아버님은 경찰을 불렀고 그땐 정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집안이 엉망이었죠.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되자 남편이 저더러 염치가 없는 줄은 알지만 당분간만이라도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면 안 되겠냐 하더라고요. 저렇게 계속 두 분만 뒀다간 무슨 일이 터져도 터질 것 같다면서. 그러면서 남편이 제 앞에서 어린애처럼 엉엉 우는데 참으로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안쓰러운 건 안쓰러운 거고 그렇다고 합가라니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하나 보고 있는 것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합가라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생각만 해도 속이 미식거리는 게 도저히 안 되겠대요. 그래서 남편더러 그것 못한다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옆에서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면서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런 부모님을 살펴드리는 건 자식인 남편이 할 일이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과 사이가 좋았다면 며느리도 자식이란 말처럼 나섰을지도 모르겠지만 남편과의 사이도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에서 제가 굳이 왜 그런 노력을 해야 하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합가까지는 아니었지만 시부모님은 사시던 집을 파시고는 저희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동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고역스러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은데 저를 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걸핏하면 저더러 건너오라 하셔서는 신우가 살아있을 때 당신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잘했는지 이야기하시며 이제 제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남편과 제 사이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왔었다는 것도 알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건 남편에게 이야기하셔야 한다니까. 걔는 아들이라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이제 당신들은 제가 딸이다 생각하고 살 테니 그런 줄 알라나요?
어이가 없었죠. 멀쩡하게 저는 제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계신데 난데없이 제 부모가 되겠다 하시니,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이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이제 당신이 정신 차리고 어머님 아버님을 살펴드려야 할 때라고. 내 할 일은 끝났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다시 하루는 울고불고 매달렸다가 하루는 온갖 욕을 해대다가 사람을 정말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모진수모를 겪으면서도 버티고 있었던 건 솔직히 버텼다기보다는 갈곳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는 예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으셨기에 충격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최대한 제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짓고 때가 되면 조심스레 천천히 알려드릴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이런 제 상황을 약점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혼의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남편은 체념한 듯이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는 말 그대로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겠구나 싶은 생각에 얼마나 후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대화가 오가고 바로 이튿날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친정아버지가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면서 방금 최서방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 이혼하냐? 네가 남자가 생겼다는데 사실이냐 하시는데, 정말이지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게 이런 건가 싶대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냐 하곤 회사에서 하던 일도 던져두고 그대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니 친정어머니는 충격으로 누워 계셨고 친정아버지께선 남편이 와서 짓거린 헛소리들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안에는 거짓과 날조가 잔뜩 섞여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엄마 아빠가 걱정하실까봐 말을 못했는데,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사실이라고 하지만 결코 내가 바람을 폈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자 친정아버지도 당신 딸이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어찌나 저희 남편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달라들던지 사실이 아니면 저렇게까지 화가 날 리가 있나 싶기도 했다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오히려 그런 놈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하겠다고든 제가 이 딸이 바보 같았다, 이런 일로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했죠. 그리고는 친정어머니께도 잘 말씀드리고 그렇게 저는 친정부모님한테서까지 이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다 큰 성인인데 이혼 허락이라니 써놓고도 좀 그렇긴 한데, 솔직히 이혼은 결혼만큼이나 중대사이고 그러니 친정부모님과 한 번쯤은 터놓고 상의를 하고 싶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정부모님이 너 편할 대로 너 행복할 것 같은 선택을 해라 하셨을 때 비로소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다시 집으로 왔고 때마침 남편도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의 우리 집에 가서 행패를 부렸냐니까 저를 째려보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시부모님과 남편이 겪은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도 똑같은 아픔을 느껴보게 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어떻게 되시기를 바랬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정말이지? 미친 X가 따로 없구나 싶은 게 무섭기까지 해서 더는 단 1분도 한 집에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도망치듯 뛰쳐나와 다시 친정으로 향했고 이후로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혼소송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이 저를 괴롭혔다는 건 어디까지나 저희 둘만 같이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이었기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물리적으로 저를 아프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비아냥거리고 사람을 떠보고 한마디로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시기였기에 남들이 알아채긴 어려웠으니까요. 그렇지만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비록 3년밖에 되지 않는 결혼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4장의 진술서를 작성해냈고 그렇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으며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코 의도했던 일은 아닙니다만 어머님이 결국 쓰러지셨어요. 어째서인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지만
어머님은 정말로 저를 죽은 신우라고 생각하기로 작정을 하셨던 건지 딸이 부모를 떠날 수는 없는 법이라며 소리소리를 지르시다가 말 그대로 졸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는 실어증까지 오는 바람에 우울증인 아버님과 실어증에 걸린 어머님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었겠어요? 결국 듣자 하니 남편은 회사를 관두고 시부모님과 살림을 합쳤답니다. 남편 소식을 전한 친구에게 그래서 뭐 해 먹고 산다더냐 물으니 일단은 시부모님 재산이 있으니 그걸로 생활하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라 그러대요. 그래서 더는 뭐 묻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했던 짓거리를 생각하면 측은지심은 개뿔, 지옥에나 가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었지만 한편으론 어머님이 쓰러지신 게 혹시 나 때문인가 하는 죄책감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잘 살아라까진 아니더라도 두 번 다시 너랑 나 마주치지 말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갈 길 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죠. 솔직히 속 시원히 제가 그간 당해온 남편의 괴롭힘에 보기 좋게 한 방을 먹였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에 소위 어디 가서 저 잘했다고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건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스스로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스스로의 행복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찾아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마침내 이혼하고 자유의 몸이 된 40대 여성입니다. 이혼을 하게 된 건, 시작은 신우 때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시댁 식구들 전부 다 문제였어요. 그나마 남편만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다면 제가 먼저 남편 손을 놓는 일은 없었을 테지만 남편마저 그 모양인 걸 알았을 땐 더는 안 되겠다 싶었고요. 이제 다 끝난 인연인데 이런 걸 구구절절 말해 뭐하나 싶지만 남편하고는 사내 커플로 만났어요. 남편이 나이는 저보다 7살이나 많았지만 직급은 같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팀이 다르긴 했어도 일적으로 자주 마주치게 되었죠. 그런데 저에게는 어디까지나 그게 전부였지 사실 남편이 이성으로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솔직히 외모로 보나 뭐로 보나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감정과는 상관없이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 직원 수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금세 퍼지면서 아무튼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또다시 스트레스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몇몇 여직원들은 제가 꼬리를 치고 다닌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까지 해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더더욱 남편에게 거리를 두었는데 그러자 남편은 더더욱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대요. 그리고 결국 그런 남편에게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까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남편의 좋은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가령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건 무척이나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주는 것이나 지나가는 말처럼 어디 가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하면 꼭 기억해주는 것.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매일같이 일에 치여 사는 입장에서 남편의 이런 사소하지만 다정하고 자상한 습관은 큰 힘이 되었죠. 그래서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좋다고 했어요. 양가에서도 별다른 잡음 없이 저희를 새로운 가족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은 지 2년 만에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픈 기억이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하나 싶은데 집 앞 산책로에 개나리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던 시기에 엄마의 본능이었던 건지 왠지 제 몸이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2줄이었어요. 사실 신혼은 1년만 즐기고 아이를 갖기로 남편하고 예전부터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임신이 되질 않아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랬으니
임신을 했다는 테스터기의 두 줄은 저에겐 정말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당연히 양가에도 알렸고 양가 부모님 모두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특히 친정부모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가 실은 저희 친정부모님도 굉장히 어렵게 저를 가지셨다 들었어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입양까지 고려하셨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저희도 애가 안 생기니 내심 친정부모님은 제가 당신들이 겪었던 마음고생을 그대로 겪는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대요. 이런 것도 유전이 되나 싶어서 괜히 저희 남편 보기 미안하고 그러셨었다고. 아무튼 그렇다 보니 양쪽 집안 모두 축제 분위기였고 다 같이 모여서 밥이나 한번 먹자. 어버이날쯤 모이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당일 어째서인지 늘 약속이 있다 하면 10분이고 15분이고 일찍이 도착하시는 저희 부모님이셨는데 그날따라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오시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영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길 수분. 제 핸드폰이 울렸는데 그런 느낌 혹시 아시나요? 평소와 다름없는 벨소리인데 왠지 평소랑 달리 받고 싶지 않은 제가 그날 딱 그랬어요. 왜인지 불길한 마음에 그 전화를 받으면 안 될 것만 같았죠. 그리고 역시나 수학이 넘어 누군가가 말하길 저희 친정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모 병원 응급실에 계시다고 서둘러서 오라면서 말이죠. 저는 처음에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저에게서 한 번에 두 분을 뺏어가셨어요. 그렇게 친정부모님을 잃고 저는 유산까지 겪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친정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뱃속의 아이에겐 어떠한 마음도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 가까이 집안에서 폐인처럼 지냈더니 아이도 그렇게 저를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신우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늘의 달린 법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울고 짜고 하면 뭐가 달라지기라도 하냐면서 저희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한 음주운전 차량이나 뱃속에 아이를 잃은 저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신우가 이 이야기를 할 땐 어디서 누구랑 먹었는진 몰라도 술에 진탕 취해 와서는 베베 꼬인 혀로 짓거리긴 했지만 정말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그리고 이튿날 남편이 신우한테 미친 X라면서 저한테 당장 사과해라 어째라 해서는 뭐 사과를 받긴 했는데 자긴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실수를 했다니 미안하다. 이딴 식의 사과였고 그래서 이후로는 신우는 인간으로도 안 보였지만 그래도 시부모님과 남편을 봐서 대충 사과받아주고 넘어갔어요. 한편 사고 이후로 저는 제법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두 채와 작은 건물 하나 그리고 부모님 두 분이 언젠가의 귀농을 위해 마련해 두셨던 땅까지. 두 분 다 알뜰하신 건 알았고 그래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실 거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규모일 줄은 몰랐기에 솔직히 적잖이 놀랐던 게 사실이에요. 아무튼 저는 고민 끝에 아파트 두 채는 두고 건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부모님이 귀농하려고 사두신 땅에 집을 지었죠. 솔직히 누군가의 눈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정말 마음이 허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남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용한 곳에 혼자서 마음을 달랠 만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 쉴 공간까지 마련하고 나니 어느덧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있었고 그러자 저도 조금씩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의 사고는 큰 상처고 아픔이지만 그래도 뭐랄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툭하면 정신 나간 여자 마냥 눈물 쏟고 멍해져 있고 하는 저를 짜증 한 번 안 내고 받아주던 남편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제서야 나만큼이나 남편도 힘들겠구나 싶은 게 이제 나도 정신 차려야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무엇이 나를 견디게 해줄까 생각하다가 오랫동안 생각만 하던 일을 실천에 옮겨보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만의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다 무슨 사업인지 자세히 적을 순 없지만 저처럼 그리움이 가득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빨리 자리를 잡았고 매출도 쑥쑥 늘어나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도 직장을 관두고 제 사업을 같이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또 해가 지났을 무렵
저런 걸 누가 데려갈까 싶던 신우도 결혼을 했습니다. 시집 가면서도 조용히 얌전히 간 건 아니고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속을 있는 대로 긁고 갔어요. 사실 시댁은 가난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큰 자식들을 계속해서 뒷바라지 해줄 만큼 여력은 없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계속해서 자기도 저희 부부처럼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둥 헛소리를 해대더니 급기야는 저더러 아파트 2개 받지 않았냐. 하나는 누가 사냐. 자기가 살게 해달라. 공짜로 살겠다는 소리 안 한다. 1억을 내고 살겠다. 뭐별 거지 같은 소리를 어찌나 해대던지.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는 건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셨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 거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요. 어머님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따금씩 당신도 모르게 저에게 좀 서운한 기색을 내비추셨는데 그게 또 나름대로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티를 낸 적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결심한 건 더더욱 아니고요. 결국 신우 시집 갈 때 저희 부부가 1,000만 원 보태주는 걸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고 그렇게 또 비록 겉으로만이긴 했어도 적당히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심해부가 실직을 했다며 신우가 심해부를 저희 부부가 하는 사업에 좀 끼워달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마침 제가 직원을 한두 명 더 뽑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긴 했는데 신우가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전보다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시부모님이 그러지 말고 기회를 한 번 주면 안 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나오시니 제가 무조건 싫다고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자의반타의반으로 심해부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심해부가 합류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던 올해 초 2월이었어요. 아버님 생신이라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는데 신우가 또 권하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그렇게 술을 마셔대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좀 말려보라고 했지만 심해부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뭐하러 나서냐며 지도 뭐 힘든 일이 있어 저러는 거 아니겠냐? 신경 쓰지 마라 그러대요. 그런데 점점 속도까지 빨라지더니 급기야는 시댁 거실에서 화장실이 엎어지면 코다을거린데 거길 가다가 홀라당 미끄러지질 않나.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런 신우를 보고도 심해부는 낄낄 웃어대기만 할 뿐 말릴 생각이 없어 보이대요. 그리고 그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까 왜 다른 직원들이 심해부 이야기만 나오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는지 같이 일하기 열받는 타입이라고 불평을 해댔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더라고요. 아무튼 신우까지 일이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는 걸 보니 그만 자리 정리하고 집에 가는 편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뒷정리를 하고 일어서려는데 신우가 제 손목을 딱 잡더니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일어나 싶어서 뭐가 좋냐고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일단은 들어가서 자라고 했죠. 그런데 신우는 쉽사리 저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1년 동안 내 남편 개같이 부려먹었으면 이제 가게 하나 차려줘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황당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또다시 오빠가 그랬잖아. 내 남편 언젠가 독립시켜줄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남편을 쳐다보니까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서 하도 신우가 찡찡거리길래 저도 다 생각이 있을 거다. 일만 잘하면 제 성격에 모른 척하지 않을 거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결국 혼자 아무 소리나 떠들어대는 신우를 뒤로하고 저는 불쾌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시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집으로 오는 내내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본다는 건 느껴졌지만 아는 척도 해주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이튿날 예전과 마찬가지로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리 신우는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300도 안 주고 사람을 부려먹었으면 이제라도 뭐 어떻게든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그래서 저도 신우한테 심해부가 하루에 5시간 일하는데 얼마를 받아갈 줄 알았냐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월급이 적어서 불만족스러우면 관두라고 했어요. 안 잡을 테니 편히 떠나라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재수 없다면서 부모 하나 잘 둬서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좋겠답니다. 그리고는 하긴 사람 목숨하고 바꾼 돈이니 찝찝하긴 하네 그러대요.
정말이지 눈앞에만 있었으면 당장에라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저는 결국 분을 삭히지 못하고 그 길로 그대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단 표정에 남편까지 데리고 말이죠. 그리곤 모두를 앉힌 후에 신우가 짓거린 말을 한번 들어보라고 통화 내용을 틀어줬어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게 제가 들을 소리냐 울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 어깨를 안아주시면서 신우도 얼마나 맺힌 게 많으면 이런 소리까지 했겠냐며 애가 말을 못되게 해서 그렇지 심성이 나쁜 애는 아니라고 그러니 저더러 오해하지 말라대요. 순간 제 어깨를 감싼 어머님의 손길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그래서 제가 어머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는 아무리 어머님 딸이라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어떻게 이 와중에 저더러 이해하라 하시냐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한테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왜 이를 자꾸 키우냐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는 애가 한마디 짓거린 걸 가지고 흘려듣고 넘기면 되지 않냐면서 그리고 어차피 사업을 더 확장하려면 아닌 게 아니라 매장도 새로 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그냥 신우 남편 준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데 그간 내가 믿고 산 남자가 결국엔 이것밖에 안 되는 남자였나 싶은 게 정말 뭐라 달리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에게 아무래도 여기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나인 것 같으니 내가 빠져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남편에게 이혼하자 한 거죠. 남편은 이혼은 못한다고 왜 갑자기 얘기가 그렇게 되냐면서 버텼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날 이후로 제가 당신 말 뜻을 오해한 것 같다면서 그래도 홧김에 이혼 소리하고 그러면 못 쓴다고 그러셨는데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수록 제 결심은 확고해져 갔습니다. 막말로 사업체에 남편 돈 1원 한 푼 안 들어가 있었고 집이며 뭐며 전부 다 제 것이었으니 이혼해도 저는 두려울 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일이 정말 커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신우가 한다는 말이 자기가 제가 셈이 나서 말을 좀 얄밉게 한 거 안다며 미안하다대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부모 잃고 여전히 슬픔 속에 사는 내가 뭐가 부럽다는 건지. 그래서 신우한테 그래, 너도 내가 겪은 거 꼭 겪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부럽다니 너도 꼭 내가 겪은 거 겪으라고 기도해 줄게 그랬네요. 그리고 저 진심으로 신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과 고통 고스란히 꼭 느껴보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결국 7개월의 이혼 소송 끝에 저희는 남남이 되었고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갔으며 당연히 제 사업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심해부도 쫓겨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졸지에 원래부터 백조였던 신우의 무직인 아들과 사위까지 전부 다 시부모님이 거두고 계신 상황이죠. 뭐 그러던지 말던지 솔직히 별 관심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니네요. 관심 있어요.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지막이 이혼하고 자유를 즐기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뭣도 모르던 시절에 친정 식구들도 그다지 내 편이 아닌 것 같았고 그런 와중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부 칠대가 없어서 그렇게 멍청한 결정을 내렸나 싶고 이제 와서 남 탓하면 뭐 하겠냐 싶지만 그래도 그때를 생각하면 나한테 그 길은 길이 아니니 가지 마라 해준 사람 하나 없는 게 그렇게 서럽고 속상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친정 이야기를 하자고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남편하고 처음 만난 건 집안의 먼 친척뻘 되시는 어르신의 주선으로였어요. 저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집안 어른의 체면도 있고 하여 남편을 제대로 밀어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집안 사람들은 어르신 말을 들어보니 사람이 착실하고 성실하니 좋다는데 제가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거기다 차라리 남편 쪽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자기가 왜 싫으냐며 자기는 제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고 들이대고 있었으니 그래서 결국 오케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중엔 세뇌라도 된 건지 나를 구박하는 친정 식구들보다 오히려 내 조건 하나 따지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남편이
친정 식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멍청하게 가머니설과 그 가면에 속아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저에게 제대로 말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월급도 속였고 직장도 속였었죠. 살던 집도 알고 보니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시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당장 방을 구해야 했는데 그마저도 월세 단칸방, 그것도 반지하였어요. 그래도 저 혼자 서울살이 하는 동안 반지하에선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처음 결혼한 해에 홍수가 나서 집안이 온통 물바다가 됐었는데 그때 제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불러온 배를 붙들고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대요. 그리고 남편은 고작 월세방 구해왔는데 저는 그래도 혼수예단 다 해갔어요. 그런데 그 혼수예단을 해준 게 누구냐면 친정 부모님이 아니라 고모였어요. 그간 저 하고 사는 걸 불쌍하게 생각한 고모가 마침 고모는 또 자식도 없으셨고 그렇다 보니 그거라도 해주마 하고 해주셨는데 그건 지금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나 싶은 게 남편 말이죠. 결혼 전에는 제가 결혼 안 해주면 자기는 인생을 포기해버리겠다며 그렇게 사람을 겁을 주고 아주 말 그대로 왜 자기 마음을 몰라주냐며 길에서 나자빠지기까지 했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말 그대로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기라도 한 건지 사람을 홀대를 해도 그렇게 홀대를 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라고 뭐 그런 남편한테 나 좀 봐줘, 나 좀 사랑해줘 하고 매달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저렇게 쉽게 식을 사랑이었나 하고 허탈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더 까놓고 말해서 그런 걸로 뭐 서름에 눈물 짓고 할 겨를도 없었어요. 첫째 돌 무렵에 제 뱃속에는 이미 둘째가 있었고 남편 월급은 계속해서 제자리였으니 먹고 살고 애 키우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빠듯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바로 다름 아닌 어머님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한 이후로 당신 집은 시골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뻔질나게 저희 집을 드나들기 시작하시던지 그리고 오셔서 막말로 곱게 차려드리는 밥이나 드시고 잠이나 주무시고 가셨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응어리가 쌓이진 않았겠죠. 하지만 걸핏하면 하시는 말씀이 너 같은 며느리를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해온 게 뭐가 있냐. 그래서 결국 결혼한 지 3년차 되던 무렵에 제가 왜 해온 게 없냐고 따지고 들었더니 이까짓 걸 해왔다고 들이대냐면서 남편이 다른 여자랑 결혼했으면 이거 2배 3배는 받았을 거랍니다. 그렇다고 저희 남편 조건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그것도 결코 아니었어요. 당시 작은 건설사에 다니고 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에 재산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러다 결혼한 지 15년 차쯤 되던 해 아버님이 병으로 쓰러지셨는데 이때 결국 기어이 합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못한다고 했어요. 가뜩이나 이전부터 어머님이 걸핏하면 저희 집에 드나드셔가지고 졸지에 시동생하고 신우까지 저희 집을 뻔질나게 드나들고 있었고 그럴 때마다 사람이 치사스러워 보여서 말은 안 했지만 10번에 8번은 빈손으로 오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나마도 어쩌다 뭐 하나 사오면 저는 고사하고 저희 애들 둘 그 어린애들이 빤히 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먹어치우기 바빴고요. 그래도 저 바보멍청이 마냥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동생들이 어머님 안쓰러워서 사오는 걸 뭘 탐을 내느냐고 오히려 저를 속 좁고 못난 여편네로 몰아가기 일쑤여서 그냥 말을 안 했었죠. 그런데 아예 합가를 하자니 그랬다간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애들 천덕꾸러기 신세될 게 뻔해서 합가는 죽어도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그러면 자기가 장남인데 부모를 등지라는 거냐면서 저 때문에 자기가 후레자식이 된다나 어쩐다나. 그리고 이때 중학교 다니던 딸 둘이서 지 아빠한테 엄마 좀 그만 못살게 굴라면서 아주 목에 핏대를 세우더라고요. 최악이라면서 자기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다고 엄마 고생시키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자 아빠라는 인간이 딸들더러 정신 나갔다며 니들이 누구 덕분에 이만큼 누리고 사는지 아느냐고 그딴 소리나 짓거릴 거면 학교 때려치고 나가서 돈이나 벌라고 그러는데 불현듯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면서 남편이 순간 남편으로 안 보이고 짐승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더러 미쳤네 어쨌네 하면서 악을 쓰대요.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이혼하자는 여편네가 어딨냐면서.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버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이혼 얘기도 유야무야 되어버렸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애들 데리고 나가서 살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 보니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더 밀어붙이지 못한 것도 있네요.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혼자 되신 어머님께서 원래도 앓는 소리 죽는 소리가 보통이 아니셨는데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정말 심해지셨거든요. 당신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혼자 살았는데 화장실 가다 넘어져서 그러고 이틀 만에 발견이 됐다더라. 또 누구누구는 밥 먹다 그게 기도에 걸려서 그대로 저 세상 갔다더라.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남편은 언제부터 자기가 그렇게 애끓는 효자였다고 속상해 죽으려고 하대요. 아닌 게 아니라 합가 얘기도 나왔고요. 물론 그럴 때마다 저는 저대로 못 들은 척 하기도 하고 남편하고 막말로 박터지게 싸워가며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몇 달쯤 지났을 무렵 남편이 가벼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디스크가 좀 있었는데 더는 못 견디겠다고 해서 비교적 젊은 나이였는데 수술을 받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때 남편이 저더러 자기 수술 받는 거 시댁에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어머님께서 이래저래 힘들어 하시는데 걱정 끼치기 싫다면서. 제 입장에서도 남편 아프다는 소리가 어머님 귀에 들어가면 보나마나 무슨 일이냐 하며 짐 싸들고 저희 집에 오실 게 뻔할 뻔짜였기에 남편의 그 말이 어찌나 반갑던지 알겠다 하고 안 알렸어요. 그리고 뭐 디스크 수술이야 별 문제 없이 잘 끝났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후에 돌아온 명절에 남편이 시댁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지 입으로 지 수술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무용담이라고 신이 나서 떠들어대더라니까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어머님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장남이 자기 형이 자기 오빠가 그 큰 수술을 받는데 안 알릴 수가 있냐면서 무슨 꿍꿍이었냐? 요새 보험 잔뜩 들어놓고 남편 잘못되기만 바라는 여자들이 있다더니 저도 그런 거 아니냐? 진짜 살다 별소리를 다 듣는다 싶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이 알리지 말라 하지 않았냐고 저도 너무 억울해서 악다구니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맞다고 자기가 알리지 말랬다고 그러는데 신우랑 시동생이 한다는 말이 저희 남편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큰일이랍니다. 그래도 자기 아내라고 저를 감싸주는 것 좀 보라면서 말이에요. 지들끼리 찍고 까불고 앉아있네. 솔직히 온갖 험한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는 걸 정말 꾹꾹 눌러 참았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몇 년을 속을 끓이고 애를 태우며 살아서 그런가 결국 제가 갑상선암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근육통인가 싶기도 했고 감기 몸살인가 싶기도 했는데 그게 갑상선암의 전조 증상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요. 그래서 동네 내과만 다니다가 지인이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도 한번 가보란 말에 그 이후의 일은 뭐 다시 생각하기도 싫고 솔직히 말하자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비록 초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암이라는데 아무리 당장 죽는 건 아니라고 해도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술하느라 입원하고 이후로도 한 달 가까이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세상에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병원에 와보기는커녕 문자고 전하고 몸은 좀 어떠냐, 괜찮냐 하고 묻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딸들 말로는 그래도 친척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다 소식도 전했다던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싶기도 하고 시댁 식구들이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이구나 싶기도 하고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래만 와도 된다는 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딸들하고 상의 끝에 친한 친구가 있는 시골로 내려갔어요. 가서 엄마 한 달 정도 요양 좀 하고 와도 될까 하니까 어느새 20살이 넘은 두 딸이 제발 그러라며 저를 지지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올라왔더니 황당하게도 어머님이 집에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앉혀놓고는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시며 당신이 알아보니 갑상선암인지 뭔지 그건 암축에도 못 든다던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유세를 떠느냐고 게으르니까 건강관리도 제대로 못해서는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한다고 온갖 악담인지 욕인지 모를 소리를 잔뜩 늘어놓으시대요. 하지만 어머님의 그런 말씀보다 저를 더 열받게 한 건 뒤이어 이어진 제 딸들에 대한 타박이었습니다. 보고 배운 게 지혜미뿐이라 그런지 가신 아들이 느려 터졌다면서 지 아버지 밥상 하나 못 차려내는 게 무슨 공부는 한다고 거들먹거리냐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정말 이성을 잃었어요.
어머님더러 미친 X라고 내 집에 다신 오지 말라고 했죠. 당신은 당신 딸을 얼마나 잘 키워놨길래 내 딸들한테 그러느냐고. 가서 어머님 자식들이나 잘 단돌이 하시라고. 사람 구실도 못하는 것들을 두고 며느리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그냥 저도 쌍욕을 퍼부으며 그동안 못하고 참았던 말들을 막 내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정신이 나갔냐 어쩌냐 하며 쓰러지는 척을 하대요. 어딜 갔다 온 건진 몰라도 때마침 들어온 남편은 전후 사정은 묻지도 않고 뒷목 잡고 쓰러진다고 생쇼하는 어머님을 보고는 저한테 돌았냐 악을 썼고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두 딸이 아주 소리소리를 질러가며 남편과 어머님더러 나가라고 마구잡이로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둘이 쫓겨나듯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주나 되었을까? 남편이 슬그머니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저녁을 달라길래 제가 어머님이 밥도 안 주더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어머님은 물론이고 네 동생들하고도 나는 상종도 안 하고 살 거니까 그 꼴 보고 살 자신 없으면 이혼하자 했더니 알겠다고 하대요. 대신 자기가 그쪽에다가 뭘 해주던 그건 간섭하지 말라길래 그따위로 조건 걸 거면 필요 없다고 그냥 이혼하자고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이제 이러나 저러나 씨가 안 먹히겠구나 싶었는지 깨갱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이혼의 위기를 넘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일이 벌어졌네요. 이후로 어머님은 물론이고 시댁인간들과 연 끊고 산 세월이 3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딱 한 번 동서한테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전화해서 냅다 울고 짜고 하더니 어머님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다면서 반은 하소연 반은 제 원망을 하대요. 제가 윗사람으로서 도리를 안 해주니 자기만 2배 3배로 힘들다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런 얘기할 거면 나한테 이러지 말고 시동생을 잡으라니까 시도 안 먹히네 어쩌네 하길래 난 모르는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딱 끊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남편이 지나가는 말처럼 말하길 동서하고 어머님 사이도 완전히 틀어졌다고 그래서 신우네 집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궁금하니까 소식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우네 집으로 가고 얼마 안 가서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솔직히 아무 생각도 느낌도 안 들었어요. 안타까움이야 당연히 없었지만 잘됐다 이런 것도 아니었달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장례식에 나는 안 갈 거니 혼자 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미쳤냐고 아주 불같이 화를 내대요. 자기 어머니가 도대체 저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모질게 구냐면서 저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말년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아냐면서 저같이 모질고 독한 여자는 처음 본다나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래 나 모질고 독한 X라고 이게 다 니네 엄마 때문 아니냐고 받아쳤습니다. 안 하겠다는 결혼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하자들더니 네가 이제껏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당신이나 당신 식구들한테 내가 동등한 가족인 적이 있기나 했냐. 내가 바보 천치 마냥 못 모르고 당하고 산 세월을 생각하면 니들 얼굴에 침을 10번을 뱉어도 부족하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례식 같은 소리 한다고 나는 니네 엄마가 죽어서 구천을 떠돈다고 해도 하나 불쌍하단 생각도 안 드니 그런 줄 알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란 작자가 지 버릇 개 못 준다고 또 가방 챙겨서 집을 나가대요. 지가 나가면 누가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아나. 더 웃긴 건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도 안 돼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혼하자입니다. 저 같은 여자한테 질려서 못 살겠대요. 그래서 저도 좋다고 했어요. 막말로 자식들 다 키워놨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서 지랑 이혼을 못하나 싶은 게. 그리고 어머님하고 연 끊고 사는 동안 저도 지인이 운영하는 하원에서 일하고 공인중개사도 땄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막말로 남편이란 작자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자 소리에 쌍수 들고 환영이라고 내일 당장 이혼 서류 내러 가자 했더니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대요. 저더러 몇 번이나 진심이냐. 나 농담하는 거 아니다 하는데 그 꼬락서니가 어찌나 추접스럽던지. 그래서 결국 이혼했어요. 자식들도 다 크고 그렇다 보니 양육권이며 뭐며 사람 곤란하게 하는 문제도 없었고 재산이랄 거 얼마 있지도 않았지만 딸들이 지 아빠한테 저 대신 아주 악다구니를 써준 덕분에 아파트는 제가 받았어요. 딸들이 지 아빠한테 자기들 시집갈 때 혼주석에 앉고 싶으면 집은 엄마 주라고 법대로 한다 그러면 무조건 엄마 편에서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남편도 뭐 어쩔 도리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취업하고 나면 얼마씩이라도 엄마 생활비 보태주고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란 게 이런 건가 싶대요.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나 싶은데 저는 지금 이혼한 지 반년이 좀 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혼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내가 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나 연락을 해와요. 대꾸를 안 하니까 꽃사진을 보내질 않나, 하늘 사진을 보내질 않나. 얼마 전엔 옛날 옛적 고리짝 시절에 찍은 결혼사진을 찍어 보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다 찢어서 불질러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욕이 나온다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반성을 많이 했네 어쩌네 하는데 반성을 했으면 내 청춘이 돌아오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더는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아무튼 연락 좀 하지 말라고 재수없다 그랬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딸들은 딸들대로 제 편에 서서 지 아빠한테 정신 차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나 고민하라고 딱 쏘아 붙여줍니다. 그래도 제가 자식 농사는 그럴듯하게 지었다 싶어요. 아무튼 저는 너무 늦게 이혼한 게 참으로 후회가 됩니다. 조금 더 일찍 용기를 냈다면 지금 이 행복을 하다못해 몇 년은 더 누릴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처럼 참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누군가 바뀌길 기대할 바엔 내가 먼저 움직이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년 만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솔직히 이혼을 결심하기까지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와 남편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둘이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몇 번이나 아이들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참고 살아볼까 했는데 제가 하나를 양보하면 상대도 하나를 양보해주는 게 이치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탐욕스러운지 이런 사람들인지 모르고 애시당초 가족의 연을 맺었던 제 자신을 탓하는 게 맞을지도요. 남편하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다가 대학교를 입학한 이후로 교제를 시작했어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남편은 몇 번이나 저를 좋아한다고 마음을 표현해 왔는데 당시엔 제 마음은 온통 수능에만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의 고백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고 한편으론 좀 한심하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한결같이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저도 결국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귄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뭐 젊은 애들이니까 한참 타오를 때니까라며 몇 년이나 가겠나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남편은 군대에 가야 했고 전 유학을 계획 중이었으니 저 스스로도 길어야 3, 4년이나 사귀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저희의 사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견고해져 갔고 그렇게 자그만치 10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래 사귄 커플들을 보면 헤어졌다 만났다 하는 일도 많던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턴 주변 사람들도 저희 둘이 결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고 저 또한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무렵 일이 터졌습니다. 사실 남편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줄곧 아버님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을 나중에 남편이 물려받는 조건으로 아버님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죠. 남편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회사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 했었지만 아버님이 남주기 너무 아까운 사업이라 그렇다며 하루는 남편을 어르고 달래기도 하셨다가 또 다른 하루는 윽박지르기도 하셨다가 한마디로 싫다는 남편을 어거지로 끌고 가셨던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님 사업에 남편이 같이 하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일이 잘 안 풀린다 어쩐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급기야 저희가 본격적으로 양쪽 집안에 인사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기 시작한 무렵에는 폐업 이야기가 오갈 만큼 상황이 악화되어 있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남편에게 아버님 회사에서 나와 지금이라도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까지 포기해버리면 아버님이 쓰러지실지도 모른다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저와 함께 옆에서 지켜보시던 친정부모님은 우유부단한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저에게 이 결혼을 꼭 해야 하겠냐 하셨습니다. 헤어지란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자면서 말이죠.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던 게 친정부모님은 사실 저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셨고 이 세상에 저희 친정부모님보다 저를 더 생각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그저 제가 남편과 얼마나 오랜 세월을 함께 했는지 뻔히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서운하게 느껴져서는 어찌나 친정부모님이 매정하고 독하게만 보이던지요. 뿐만 아니라 오기라도 났던 건지 이런 시기일수록 제가 남편 곁에서 힘이 돼줘야겠다 싶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단식투쟁까지 시작했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친정에서 1억 8천 주고 아파트 한 채를 해주셨습니다. 혼수는 전부 제가 모아뒀던 돈으로 해결했고요. 그나마 이것도 받았다고 표현해야 하나 싶은데 결혼식은 양쪽 집안에서 반반씩 부담해 주셨으니 시댁에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해주신 건 아니네요. 다만 친정부모님은 축의금은 저희 살림살이 사는데 보태라고 주셨고 시댁에선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까지 싹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도 이마저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민망해하는 남편에게 별말하지 않았고 결혼 생활 내내 시부모님 앞에서 그때 그러셨잖아요. 하고 말 한마디 해본 적 없어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100점짜리 며느리는 아니어도 어머님 아버님이 며느리 잘못 들였다고 타박하실 정도로 못난 며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저와 같을 순 없다더니 그래서 그런 건지 시작은 제가 첫째를 낳으면서였어요. 저는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부터 아들이니 딸이니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 그대로 건강한 아이만 나와줬으면 했죠. 하지만 6개월이 넘어가면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분홍색 옷을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아이 성별에 대해 언지를 해주셨고 저는 이 소식을 친정과 시댁 양가 모두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양가의 반응이 정말 판이하게 달랐어요. 친정 부모님은 얼마나 귀엽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시댁에서는 그래도 첫째는 아들이 나오는 게 좋다면서 저더러 노력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아기 성별이 언제부터 엄마가 노력하면 달라지는 거였나 싶은 게 그리고 역시나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부모님은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20시간의 난상 끝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오기가 무섭게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어차피 힘줘서 낳는 거 조금만 더 노력해보지 그랬냐는 말씀을 하시질 않나. 저희 딸아이를 향해서는 요만한 거 하나 달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시질 않나. 솔직히 막말로 못 배우신 분들이 그러셨으면 오히려 그러려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 두 분 다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남들 눈을 피해서 노골적으로 손녀는 무시하고 있지도 않은 손자를 찾아대시니 환장할 노릇이대요. 그래서 저도 나중엔 너무 짜증이 나서 3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 낳아드리면 3억 달라고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네 자식 네가 낳는데 우리가 왜 돈을 주냐며 그건 또 아주 질색을 하시대요. 그러다 작년에 정말 어쩌다 그런 일이 생긴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임신을 했어요. 사실 저나 남편이 더는 아이 계획이 없다 생각하고 수술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둘째가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서로가 너무 안일했던 탓이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얼결에 둘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비록 계획한 임신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지운다던가 그런 생각은 아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조심스레 제 임신 소식을 알리니 아니나 다를까 친정에서는 제 몸이 상할 것을 가장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첫째 때도 워낙 고생 끝에 출산을 했었고 그때 이미 친정부모님은 이러다 딸을 잃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친정어머니는 아닌 게 아니라 저더러 둘째를 꼭 낳아야겠냐는 말씀도 하셨네요. 당신은 손주도 좋지만 당신 배아파 낳은 제가 제일 중요하다며. 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제 성격인지 아니면 모성애란 게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한순간도 뱃속에 아이를 포기한다는 생각은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아무튼 반면에 시댁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아들이어야 한다는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 아니면 어쩌냐 하는 우려 섞인 말씀도 잊지 않으셨지요. 그리고는 이번에도 저더러 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둥, 항상 왼쪽으로 누워 자라는 둥,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아주 깝깝한 소리만 골라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올해 초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때와는 달리 시댁에서 정말 시쳇말로 좋아 죽으시더라고요. 이제 어디 가서 기죽을 일은 없겠다면서 이제 마음이 든든하다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기껏 덧붙이시기를 아마 첫째 때는 정성이 부족해서 딸을 낳았던 게 아닌가 싶다며 이것 보라고 간절히 바라면 다 이루어지는 법이라나요? 솔직히 듣는 내내 짜증나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네네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제가 말했던 3억을 주시겠다는 거였죠.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아버님과 남편이 하던 사업은 가까스로 위기를 극복해냈었어요. 비록 코로나 때 다시 주춤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꽤나 잘 풀려가고 있었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3억을 턱하고 내주실 만큼 상황이 좋아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에 솔직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네요. 그런데 이후로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다고 3억을 현찰로 주긴 좀 그렇다 하시더니 그러면 그렇지. 아버님이 소유하고 계시던 빌라가 한 채 있었는데 그게 시가로 7억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던 친정아버지가 해주신 아파트는 어느덧 값이 올라 4억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아파트를 팔아서 당신한테 4억을 주고 그 빌라에 들어가서 살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팔면 3억이 남으니까 3억을 저한테 주시는 거라면서. 게다가 더 황당한 건 어쨌든 친정부모님은 1억 8천만 내주셨었지만 시부모님은 3억을 해주시는 거니 그나마 해준다는 빌라의 명의도 남편 명의로 하라는 거였죠. 저는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 그냥 그 돈은 안 받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난리가 났어요. 시부모님이 크게 마음 써주시는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거절하느냐고 제가 계산을 이상하게 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공동명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서 자기랑 저랑 세월이 얼만데 그까진 명의가 뭐가 중요하냐고 앉은 자리에서 3억을 그냥 날릴 셈이냐 뭐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솔직히 아버님은 7억이라지만 집이라는 게 원래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는다고 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누가 사줘야 돈인 거고 그리고 7억도 뭐 누가 정말 7억을 줘야 주는 거지. 반면에 아파트는 그래도 빌라보단 거래도 투명하고 시세 파악하기도 유리했으니 아무튼 여러모로 따져봐도 제가 굳이 제 아파트를 팔아 그 돈을 시부모님한테 들여가면서까지 시부모님 소유의 빌라로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싶었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그렇게 빌라를 저희에게 파셔도 어디 가서 저희한테 돈 받고 팔았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아니었어요. 아마 어디 가서든 말 나오면 7억짜리 집을 저희에게 줬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냥 더는 설명할 이유도 없다 싶어 안 받을 거라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 돈이라고 해야 하나 집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도무지 포기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어르고 달래도 보고 저한테 속상하다며 짜증도 내고 사실 사업이 안 될 때는 아버님이 남편 월급을 몇 번이나 나중에 주겠다며 미루신 적도 있었고 그래서 몇 달 동안 남편이 가져다주는 생활비는 구경도 못한 채 오로지 제가 번 돈으로 살아야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잘 견뎌냈습니다. 저희 살림살이에 사사건건 간섭하려 드시는 것도 또 언제 손자를 안겨줄 거냐는 구박 섞인 불평도 가까스로 잘 참아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3억을 빌미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3억을 가지고 사람 기분을 있는 대로 잡쳐놓으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발 좀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제가 다른 여자들에 비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남들 다 낳는 아들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겨우 낳은 거 아니냐며. 그런데도 어머님 아버님은 그걸로 저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주겠다 하시는데 저더러 그 와중에도 욕심을 내냐면서 그렇게 욕심이 사나우면 애들이 뭘 보고 크겠냐대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마지막 말에 완전히 이성을 놓칠 뻔했어요. 그간 내가 한 이불 덮고 잔 남자가 이딴 사고방식이었다는 것도 소름 끼치고 첫째를 실패작처럼 표현하는 게 혐오스럽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처음 이런 남자를 내 아이들의 아버지로 두는 게 맞는 걸까?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키우는 게 애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 들대요.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과 혹은 시부모님과 저는 말 그대로 싸움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어이가 없었을 테죠. 시부모님은 돈 준다 하고 며느리는 싫다고 하니 오죽하면 제가 자꾸 아버님 빌라가 7억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차라리 그걸 팔아서 3억을 저를 주시면 깔끔하지 않냐 소리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빌라는 기다리면 뭐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많다면서 그렇게는 안 된다던데 정말이지 제가 여기다 다 적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남편은 계속해서 시부모님 편을 드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마치 애를 둘씩이나 낳은 제가 정말 자기랑 이혼을 하겠냐고 생각이라도 했던 건지.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이혼했습니다. 막상 이혼을 마음먹으니 참으로 사람 사는 게 이렇게 허무했나 싶을 만큼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대요. 재산이나 마나 제가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제 명의로 해주신 아파트라 그건 뭐 남편이랑 나눌 이유가 전혀 없었고요. 아이들의 양육권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한테 이혼의 이유가 있던 것도 아니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 아무리 남편 쪽에서 고집을 피운들 아이들 둘 다 제가 맡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제서야 시부모님이 좀 뭐랄까 앞불싸 싶으셨던 모양인데 버스 떠난 뒤에 손은 든다고 문 열어주나요? 요새 그러면 벌금이에요. 이혼 후에도 제 생활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었습니다. 굳이 꼽자면 친정부모님이 전보다 자주 왕래를 하며 아이들을 챙겨주신다는 거 정도였달까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시댁으로 아예 들어가 살기로 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주 저 보란듯이 아버님 사업을 자기가 세계 1등으로 만들 거라며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길래 꼭 그렇게 해달라 했어요. 저한테는 좋을 게 없지만 그래도 애들 입장을 생각하면 아빠가 망하는 것보단 잘 되는 게 나은 거니까요. 주변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아빠 없이 애들을 자라게 하기 싫다며 바보같이 참고 사는 여자들이 있던데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누가 당신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 만큼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는 사소한 한두 개의 사실에 얽매이지 말고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건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돈 계산 그따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내가 무슨 3살 먹은 어린애인 줄 아나.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던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